고전 시간.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 6까지 했거든요. 이제 공 7, 이 작품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오사라고 해서 3인국, 송미인국 다음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이제 유배를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고요. 3교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 공예 그리고 고전 소설 공이 그다음에 고전 극이죠? 네, 극갈래 공예. 이게 저의 목표인데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좀 작품이 여러분 내신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 좀 위주로 더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백사업 친구들도 보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좀 저랑 시간 좀 잡고 가시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아마 지금 조금씩 보강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면 어지간하면 끝나는데 한두 개 정도 좀 비는 작품들이 있어요. 막 복합갈래 같은 것들. 그것도 하고 싶은데 일단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가 이제 비문학, 하나가 문학, 그리고 이제 참고 자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수업 내내 쓰실 작품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보느냐, 비문학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이거 쓸 수 있나? 인물예술 공부 볼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신 때문에 하는 거지만 서순이 엄청 중요해요.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걸 안 갖고 왔나? 어디 갔니? 저기 죄송한데 가셔서 두꺼운 그 자료 있거든요. 두꺼운 자료. 그것만 좀 갖다 주실래요? 일단은 나가 봅시다. 그래서 비문학 첫 번째 거 한번 펴보시면 되는데 대충 모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야기가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에서는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를 조금 이해하면 좀 좋다? 실제론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하고 가면 참 좋아요. 그래서 드린 자료 있어요. 이 A4 용지 묶어가지고 드린 자료에 그 자료에 뒤쪽 페이지 한번 쭉 가볼까요? 뒤쪽에 가시면 이제 수능 특강 이제 평가 문제집을 좀 넣어놨는데 뒤에서 페이지 뒤에 붙여놨죠? 페이지 한 더 45페이지. 집에 가셔서도 이제 읽어보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45페이지 한번 봅시다. 45페이지. 네. 가져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이제 버클리의 관념론이 나오고,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실제론과 관련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게 될 거예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그 두 키워드를 조금 보도록 합시다. 너무 힘든데 오늘 47페이지.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철학을 관통하는 두 가지 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 작품들, 철학 작품들을 읽을 때 요 사고방식이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실제로 인식의 대상을 사람의 의식이나 주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참다운 인식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 세계를 경험하고 지각하는 것은 외부의 물리적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실제론에서는 우리가 대상을 지각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과학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얘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사물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보고 있다라고 해서, 혹은 내가 이 건물 밖에 있다라고 해서 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한다.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대상이 실제한다. 즉 나의 인식과 나의 감각과는 상관없이 얘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무언가들이 밖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래 그렇다면 관념론은 뭘까? 이성, 이념 따위를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고 이것으로 물질적 현상을 밝히려는 이론으로 버클리는 마음이 접근할 수 없는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외부 대상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이라고 보는 것이 관념론의 관점이며 실제론과 관념론을 구분하는 것은 밑줄이죠. 우리의 마음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외부 대상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얘의 절대적인 존재. 하지만 관념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보는 이 물건과 여러분들이 본 이 물건이 같아요? 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시력이라든지 거리감에 따라서 얘의 모습은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 속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 모든 게 내 마음속, 내 정신세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관념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는 뭐야? 절대적인 그 무언가가 밖에 존재하고 있다. 나랑은 상관없어요. 관념론은 뭐예요? 언제나 내가 그것을 인식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에서는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뭡니까?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해. 키워드를 좀 가져가 보죠. 상식적 실제론. 이게 수식어가 붙는단 말이야. 이 상식적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읽을 때 무슨 적 실제론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좀 당연한 이야기인데 글 자체는 그냥 얘와 다른 사람의 대칭만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수능이 이거를 쓴다면 이 상식적 실제론이라는 키워드를 따다가 얘와 대칭되어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청 중요해요. 뭐와는 상관이 없어요. 감각. 이 지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대상은 독립적 존재를 해요. 그럼 벌써 우리는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지. 어떤 관점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어떤 관점은 독립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우리 인문예술 공부 보고 있어요. 비문학 첫 페이지. 하지만 우리는 감각의 한도 내에서만 외부 세계의 대상을 지각할 수 있을 뿐 대상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버클리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기관의 지각을 통해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관념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버클리 라는 아저씨의 관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추상적인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나레이버 구조도 나오고 있죠. 그대로는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볼 수가 없다. 감각과는 볼 수가 없다. 오로지 감각기관의 지각을 통해 형성되는 뭘 뿐이다? 마음속의 관념뿐이다. 근데 여기서도 좀 챙겨가셔야 될 게 뭘까요? 뭐뭐로 인해, 인과구조가 하나 잡혀있기는 하거든요. 지각을 통해. 그러니까 얘가 감각을 부정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감각을 통해 들어온 마음속의 관념이다. 이 정도는 좀 인과구조로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뭐가 대칭이 만들어지니까. 얘는 지금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이 없지. 하지만 얘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뭐여야만 해요? 내가
감각을 통해서 느껴서 만들어진 관념. 이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예시를 주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갖게 된 관념만으로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제한된 감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관념 중 어떤 것이 대상의 실체와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켄트의 입장에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즉, 우리의 감각을 벗어나는 것들. 우리가 코끼리가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촉각만으로 이거를 했을 때, 코를 만졌을 때 이게 코끼리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우리의 모든 사고는 어디에 제한이 적혀있다? 감각에 제한이 있다. 즉, 감각 외 인지는 뭐하다? 불가능하다. 수능에서는 이 이미지 되게 중요하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이미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대상이 있다면 이 대상이 이 관념과 정확하게 동일한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외부 세계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only 잡히죠. 감각 경험을 통한 지각의 관념에 국한된다라는 것이 버클리의 관념론적 입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식은 오직 뭐가 필요해?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만들어진 관념뿐이다. 됐죠? 자, 이 두 가지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뭡니까? 감각 상관없이 존재한다. 얘는 뭡니까? 감각을 통해 느낀 거로만 인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존재해? 이 대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이 감각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 버클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확장되겠죠. 두 번째. 버클리의 관념론적 입장에서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우리 마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들로 단지 우리 마음속 관념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외부 세계의 대상. 이 외부 세계의 대상은 우리 마음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없다.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분리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무조건 연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 뭐 생각하시면서? 요거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 대충 나오는구나. 요 생각. 그래서 단지 뭐일 뿐이에요. 요 대상은. 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관념들의 집합일 뿐이에요. 이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얘기해보죠. 관념들의 집합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는 존재하는 것이란 곧 지각되는 것이며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대상을 지각하는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상식론자 입장들을 실제론자 입장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EBS가 되게 편하죠.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정리를 또 다른 말로 또 정리를 해요. 이 얘기를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각이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한다라는 건 이꼴 뭐다?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지각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를 느끼지 못하면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지. 뭐야? 나의 세계에서. 그 다음. 그래서 비판을 했네요. 버클리는 각자 지각의 조건 또한 지각하는 주체의 유무와 무관하게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뭐하고 싶었다?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정돈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하지만 이렇게 대상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고 관념이 곧 존재라고 보는 버클리의 입장에 대해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들의 패턴이거든요. 우리 저번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구의 얘기예요? 버클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버클리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여기에 해당하는 워드를 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반박들을 우리가 미리 보면 좋은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반박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세 번째 문단이 반박. 그럼 반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
첫째, 그의 주장처럼 외부 세계의 대상이 관념의 묶음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접하는 대상들이 환각일 수 있지는 않을까? 자, 첫 번째 반박. 첫 번째. 뭐로 반박하고 있어요? 야, 그거 환각일 수 있잖아. 우리가 머릿속에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사기, 진짜 없는 거일 수 있는데 왜 너는 이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마음과 같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가짜일 수 있잖아. 어떻게 알 수 있어? 절대적인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버클리는 지각된 어떤 것이 환각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해 버클리는 지각된 어떤 것이 환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감각 경험들이 반복되는 유형인 족을 이루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박으로서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족이라는 개념을 얘가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앞에 수식어가 이제 뭡니까? 감각 경험들의, 예, 설명을 하면 감각 경험들의 뭘 보여준다? 반복을 보여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반복했지만 그거 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얘가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반박을 했고 얘에 대한 반박은 뭐다? 이걸로써 해결을 한다고 본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만 나는 이걸로 납득이 안 되는데 반복된다고 해서 환각인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알겠죠? 제발. 좀 나볼게. 그래서 가령 이제 얘기를 하죠. 가령 나무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감각 경험의 한 유형을 지닙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는 각도나 거리에 따라서 그 형태나 크기를 달리 지각할 수는 있으나 나무에 대한 시각적 경험과 촉각적 경험은 일렬의 체계성을 갖게 됩니다. 체계성. 나무에 대한 우리 감각 경험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감각 경험의 조건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자, 이에 반해 들어가기 앞서서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나무를 봤을 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는 뭘 가지고 있어요? 1년에 뭘 갖고 있다?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체계성. 우리가 얘를 보고 나무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었던 나무들의 보편성, 체계성과는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색이어야 하고 땅에 박혀 있어야 되고 식물처럼 보여야 되잖아. 얘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은 아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이고 키워드들 보시면 되겠죠. 규칙적이다. 그 다음 체계적이다. 확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이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뭐다? 변화가 있기는 해. 하지만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가 얘의 주장의 근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주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근거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에 반해 감각 경험은 질서 있는 연속을 지니지 못하는 점에서 환각은 감각 경험들의 족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 환각과 대칭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관념은, 마음은 규칙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이 관념들의 집합은 이런 걸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환각 아니야 라고 지적하지만 환각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얘는 뭐도 없고요. 체계성도 없고요. 체계성 없고 규칙도 없을 것이고. 자, 그럼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가 등장해야 돼? 문제에서 변화의 폭이 크다라는 게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환각과 차이를 만들 수 있어. 뭐 때문에?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대상의 존재가 입증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감각 경험과 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감각 경험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 나오겠죠? 왜? 나리법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뭐와 뭐로 나누고 있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는 구조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뭐가 아니라 감각과 경험, 대상이요. 이 감각 경험과
이 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감각 경험들. 제가 이 대상을 보면서 느꼈던 감각들의 관계. 얘네들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얘네들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드니까요? 체계성을 만드니까요. 자, 둘째. 대상에 관한 우리들의 경험들이 독립적 대상을 표상하지 않는다면 외부 세계들의 대상들은 우리에게 지각된다라고만 본다, 공간에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내가 바로 앞에 나무를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관념론자들이 가장 반박하기 어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봐봐, 얘가 존재하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못 본다고 해서 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 거지. 야,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감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얘가 존재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게 웃긴 거야. 그럼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 세계는 뭐야?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들인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되게 반박하는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알면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반박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박도 있어. 내가 이렇게 가리잖아, 이렇게. 근데 이거는 누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계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세계에는 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기 위해선 관념, 즉 감각을 하는 모든 사람이 없어져야만 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또 이 서양식 사고가 또 등장을 합니다. 또 뭐 항상 막히잖아. 그럼 뭘 등장시켜? 신을 등장시키는 거야. 얘기를 해보죠. 나무에 대한 감각 경험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유형을 유지하는 것은 나무라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얘기도 반박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우리가 규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그 이유도 뭐야? 실제로 그 절대적으로 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버클리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정신 차리고 따라와야 돼요. 버클리에 따르면 마음, 곧 정신은 관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버클리는 마음은 뭐라고 얘기했죠? 마음 이꼴 뭐래? 정신. 정신은 똑같은 말이죠. 항상 이런 작업은 해놔야 돼요. 얘는 뭐가 아니래요? 관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깨부시고 있는 거야. 야,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가 자꾸 마음과 관념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신,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정신이라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이 아니야. 관념이 아니야. 그럼 뭘까? 그래서 관념 자체는 지각되어 마음속에 형성되라는 것에서 수동성을 지니는 것 반해 마음은 외부 대상을 지각하여 관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 있다. 캔트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요 대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관념은요 무슨 성을 갖고 있어요? 수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이 마음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인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포인트죠. 관념을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있는 얘를 스스로 관념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 요 캔의 이미지가 뭘가 가능한지가 항상 중요하겠죠. 얘는 지 혼자서는 못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얘는 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근데 나는 존재할 수 있지. 뭐하니까? 생각하니까. 그죠? 요게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이루어지는 사고인데 좀 더 가보죠. 그래서 버클리는 대상의 독립적 존재는 부정했지만 지각하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정신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가장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뭐에 대해서 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외부에 나를 제외한 이 외부의 이 물건의 이 대상의 이 존재를 얘를 부정했어요. 얘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따로. 하지만 뭐는 긍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나 자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뭐한다? 얘는 존재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지. 즉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감각적인 부분들은 다 부정인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죠? 내 정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하시려면 뭐가 좀 중요하냐면 이 사고를 조금 아시면 이 이야기가 좀 편해요. 우리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사기예요. 모든 사고들은 생각을 해보면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 있는 물건도 사람에 따라 다 달라 보이고 술 마시면 이상하게 보이고 물에 들어가면 굴절되어 보인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감각들은 내가 이게 물건이 있다라고 느끼는 이 감각들은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자, 1 더하기 1은 어때요? 1 더하기 1은 2잖아. 근데 이거 누가 정했어? 이거 진실일까? 옆에서 악마가 속삭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1 더하기 1은 다른 막 샥빡빡 이런 건데 옆에서 악마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지. 매트릭스처럼 컴퓨터가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의심을 해보니까 모든 게 다 의심돼. 근데 딱 이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 모든 거는 다 사기인데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만큼은 뭐예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나의 감각적인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뭐는 존재한다는 게 분명해요. 사고하고 있는 이 정신이라는 점은 존재한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뭐만 존재해? 나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이 마음, 이 정신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얘가 있네? 라고 하는 거는 관념인 거예요. 꽃이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건 관념이라는 거지. 근데 그 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주체는 존재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지점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그 얘기를 아주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각대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정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버클리의 입장에서는 마음은 다른 외부 세계의 대상과는 다르게 지각된 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한 의로 존재하는 것으로.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수동성 또 다른 말이죠. 지각됨. 즉 내가 지각하는 순간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뭘 통해서? 지각함. 능동적인 생각을 통해서 존재한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게 되죠. 신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지각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이잖아. 그럼 이제 아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 세계는 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존재하는 얘네들은 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를 뭐로 끌고 가냐면 신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신이 얘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누구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 신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신이 이 세계를 인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절대적인 신은 존재하고 모든 것들은 뭐야? 관념으로서 남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아주 편리하게도 누가 존재한다? 신이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신이지만 이제 절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원래 철학은 한 끗 차이거든요. 철학과 종교는 원래. 우리 인간은 왜 사는가? 신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편해요. 우리가 이렇게 개같이 공부하고 개같이 일하고 개같이 생존하고 이런 것들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신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얘기할 여지가 있을까? 그 다음에 그래서 신은 지각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버클리는 우리가 지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대상은 무한한 정신인 신이 항상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영원히 깨어 있어서 모든 것을 지각하는 신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지각하지 않아도 세계는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의 반박을 뭘로 하고 있다? 뭐로 하고 있다? 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해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들이 지각하는 신에 의해서 운영되며 모두 동그라미 쳐야겠죠. 자연 법칙이라고 불리는 체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만들어낸, 신이 만들어낸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행동들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 모든 만물의 이런 것들이 다 체계성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즉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규칙적이에요. 자, 자전의 원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이 도는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걔네들은 규칙적이에요? 비규칙적이에요? 거기가 비규칙적이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규칙적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있는 거거든요. 자, 도는 속도, 해가 지는 시간, 규칙적이에요. 전부 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여기도 전부 다 뭐다? 이 일렬의 체계성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버클리는 신의 존재를 설정함으로써 신의 지각에 의해 대상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결국 외부 세계는 신에 의해서 그 존재가 보증되는 셈이죠. 자, 전제 조건인 거예요. 이 모든 외부 세계는 뭐가 필요하다? 신이라는 존재. 인식하고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버클리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은 신이 가진 힘의 징표이다. 이렇게 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우리의 지각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우리의 지각을 해야 얘가 뭐한다?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박을 했지. 야, 그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얘네들은 뭔데? 근데 그거를 또 뭐라고 반박을 하는 거야? 그거 누가 보고 있어? 신이 보고 있어. 그러면서 그걸 반박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래서 문제 풀어오셨을 거라고 믿고 1번 보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이겠죠. 상식적 실제론에 대한 특정 인물의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누구? 이 상식적 실제론에 대한 버클리의 비판적 의식을 제보하고 의문에 답하는 형식으로서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죠.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버클리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나온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신만이 가질 수 있다. 이거 되게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왜? 마지막만 읽으시면 어때요? 신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글의 흐름을 생각을 하시면 우리도 뭘 가질 수 있어? 관념을 가질 수 있어. 관념을 가질 수 있다니까? 우리도. 그죠? 근데 이 전체를 인지하는 건 누구인 거고? 신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거슬려야 돼요? 신만이. only라는 이 지점이 조금 어색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정말 반복해서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감각기관으로는 대상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없다. 뭐의 관점이냐? 이 버클리의 관점. 이 실제론을 반박하는, 이거 뭐라고 여기? 관념론의, 이 사람 주장하는 이 관념론의 일반적인 사고방식들이라는 거예요. 외부 세계의 대상은 감각경험 조건에 따라 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인간이 인식한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된 관념들의 지판이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챙겨가셔야 되는 게 통해예요. 통해. 정말 너무 많이 놓쳐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강조한 이유, 그리고 계속 강조한다. 전제 조건. 얘를 통해서 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5번. 인간이 마음을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외부 세계의 대상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신 때문에. 그죠? 신 때문에. 자, 3번 봅시다. 3번. 요런 게 요즘 트렌드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의 스탠스를 좀 물어보고 있어요. 철학자 1번. 나는 도가 절대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네. 도는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물이란 사람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구분된 것이라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구분되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외적 대상도 밑줄이죠. 우리와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우리 마음에 의해 달리 간주될 수 있을 뿐이라네. 현재의 도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이라면 미래의 도는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네. 누구의 관점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버클리의 관점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를 이제 뽑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 반대급부 찍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스탠스는 여기가 A잖아. 1이잖아.
그럼 이거 틀리게 만들려면 누구 던져주면 돼요? 얘 던져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번 읽어볼까요? 철학자 1은 현재의 도가 이미 만들어진 대상이라는 점에서 상식적 실제론자들이 말한 독립적 대상처럼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라고 보겠건 완전히 잘못됐죠. 반대급부 이 무관하다, 독립되다 이런 키워드들을 잘 연결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됐죠? 읽어보시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뭘 잘 정리해 주셨으면 요거를 잘 정돈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기준이 안 되면요 다 그럴싸해 보여요. 꼭 3개 지운 다음에 2번, 5번 고민하다가 찍어서 틀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 기준선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 체계성 있어야 되고 규칙적이어야 되고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야 돼요. 폭이 크지 않아야 돼요. 이거랑 가장 유사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5번 볼까요? 환각에서는 감각 경험이 뭐예요? 일관되지 않고. 바꿔줬죠?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야? 일관되지 않는다. 그죠? 변화의 폭도 가늠할 수 없어. 뭐예요? 크지 않다, 가늠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체계성을 갖지 못한다. 완전히 대칭되고 있죠? 말을 바꿔주는 거 이제 수능의 패턴들이고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겠고. 자, 5번. 버클리 입장을 고려할 때 지각됨과 지각함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고요? 지각됨이고요. 얘가 뭐예요? 지각함인 거죠. 얘는 뭐가 있어야? 얘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우리 신. 얘네들이 이제 지각함, 이 행위를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번 볼까요? 3번. 니은을 통하지 않아야만 외부 세계의 존재가 입증될 수 있다. 이건 오히려 누구의 관점일까요? 실제론자들의 관점인 거야. 우리의 감각과는 상관없이 통하지 않아서야만 얘네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건 누구의 관점인 거야? 절대론자의 관점인 거고. 이 사람은 뭐야? 얘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얘가 뭐가 됩니까?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답은 얘가 되겠죠. 그죠?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존재한다 이제 찾으시면 되겠고요.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됐죠? 요거까지가 이제 과제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10까지 봅시다. 10. 여기도 심란해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해야 돼. 프린트 잡아볼까요? 프린트에 49페이지 가볼까요? 우리 자료집에 49페이지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내신 얘기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첨삭대 오시면 제가 따로 잡아 드릴게요. 그 과제물들은 내신 과제물들은 따로 잡아 드릴게요. 꼭 오셔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식적 실제론을 뽑아다가 수능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상식적 실제론의 반대말이 뭘까요? 49페이지 보면 뭐예요? 표상적 실제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실제론의 이미지를 챙겼고요. 그리고 이 실제론의 디테일까지 한번 고려할 수 있다면 이제 수능에서 만약에 얘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딱 그게 우리가 EBS를 다루는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9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어디를 좀 보면 좋냐면요. 두 문단만 볼게요. 두 문단만 볼게요. 어떻게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오감을 통해 직접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대상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오감으로 대상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알게 된다는 경애를 상식적 실제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못 찾고 있어요? 프린트 없어? 조개님 우리 프린트 하나만 뽑아주세요. 없으면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땄고 페이지 49페이지 빨리. 나도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와. 되게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상식적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상식적 실제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실제론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외부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론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 뭐의 사고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외부적 대상이 존재한다. 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존재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된 현상임을 들어 세계가 우리의 감각과 무관한 독립적 실제로 지각될 수 없으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감각으로 지각되는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실제론의 본질적 비판, 뭐야? 감각은 언제나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흘려보내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에 대해 로크는 세계가 우리 마음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 세계와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계와 우리 마음 사이의 물리적 대상을 대표하는 관념을 설정함으로써 상식적 실제론의 난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입장을 뭐라고 한다? 표상적 실제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표상적 실제론에 의하면 관념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경험으로 야기한 것으로 대부분 부분적 유사성을 갖는 동시에 그것을 지각하는 관찰자의 감각과도 관련됩니다. 예컨대 형태, 색, 맛 등 사과에 관한 관념은 사과라는 대상의 실제와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는 동시에 관찰자의 고유한 감각의 산물이기도 하죠. 표상적 실제론은 철학적 회의자의 논리에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표상적 실제론자는 동일한 사과의 색도 다른 불빛 아래에서 관찰자의 감각에 의해 달리 지각될 수 있음을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자, 얘와의 본질적 차이가 뭐라고요? 얘는 얘와의 공통점. 이렇게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는 특정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대상이 얘를 보면서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뭐 반복해? 야,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달리 보이잖아 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표상적 실제론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감각이 아니라 뭐까지 옹호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인 거거든요. 직접. 이거는 간접인 거예요. 우리는 뭐를 갖고 있어?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야? 빛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물에 차여 있을 때는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 역시도 우리가 뭐야? 축적할 수 있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지점들이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감각적으로 변화하는 지점들은 일렬에 뭘 가지고 있을 때 체계성이라는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오죠.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네.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네. 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얘를 보면 어때요? 공통적이라는 거죠.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각의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렬에 나의 그런 추상적인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뭐 하다라고 볼 수 있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표상적 실제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각이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까지도 생각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정도만 좀 챙겨가시죠. 나중에 우리 김봉수 아저씨나 이 한수 아저씨들이 전부 다 이제 소재화 해가지고 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 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 그냥 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10 보죠. 10. 이것도 같이 읽어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 겁니다. 오늘 10 봅시다. 10.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디갔어? 어이구. 얘도 너무 중요해. 근데 어려워. 얘도 어렵고 저번 수능에 정반합이라는 개념이 나왔었거든. 뭐였죠? 해겔의 정반합이라는 게 저번 수능에 나왔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 얘기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이 10 누가 등장해요? 여기 니체라는 사람은요, 미학자예요. 즉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을 미학에서 찾습니다. 우리 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왜 이런 관점이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충족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 그러니까 의식주 때문에 우리가 생존의 욕구가 끝났을 때는 그 다음에 뭐 하냐는 거지.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나는 건 뭘까? 의식주를 해결하면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의식주 안 하면 그냥 생존, 생식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원숭이랑 다른 건 뭐예요? 이렇게 지식을 축적하거나
예술을 한다는 게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다? 예술을 하는 거구나. 도대체 이 예술을 왜 하는 걸까? 라는 사고방식이 이제 인간의 존재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19세기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니체가 말하는 삶은 생생하게 작동하는 현실의 삶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철학, 윤리, 종교 등은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철학은 진리를 내세워 개념을 껍질에 인간을 가두어 버리고 윤리는 당위를 통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현실의 삶을 포장하며 종교는 인간이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현실 너머의 문제에 집착하게 합니다. 이러한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오직 only 잡혔죠? 미학만이 즉 예술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삶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니체 초기 미학의 핵심 주제인 예술과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니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삶은 왜 사는가? 우리 인간은 뭘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니체의 사고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놈의 철학, 그 다음에 도덕인가요? 철학, 그 다음에 윤리, 종교죠. 윤리,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윤리, 종교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매칭해놓고 X 치면 되겠죠. 뭐만이 볼 수 있다? 뭐만이? 미학만. 얘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니체는 예술과 형이상학과 관련하여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면서도 근원적인 예술 충동으로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준비해야죠. 이 미학을, 이 사람의 미학론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뭐래요? 이 예술가가 바로 형이상학을 만든다는 거죠. 예술. 도대체 뭔 말이야? 인간적으로 요 형이상학이라는 개념, 형이상, 요 이미지를 조금 아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반대말이야. 물질적이다의 반대말인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추상성. 뭐 얘기 좀 해보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이거 나눌 준비해야겠죠. 아폴론. 얘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아폴론적 예술 충독은 질서의 원리를 상정하는 것으로, 얘는 뭐야? 질서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 나올까요? 질서가 아니라 파괴, 혼란, 카오스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형상과 형태를 만들고 틀을 규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 나와요? 형상. 질서의 원리니까 형상, 형태, 틀. 뭔가 느낌이 오죠? 여기는 뭐 나올까? 얘네들이 없는 거, 정신적인 게 등장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충동에 의해 인간은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게 만들어주는 개별화의 원리를 사용하여 구분이 가능하고 산정이 가능하고 인식이 가능한 조형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뭘 연결한다고 하고 있어요? 개별화의 원리. 그래서 얘는 네모나고 얘는 세모나고 얘는 흰색이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희고 얘는 빨갛다라는 개별적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감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중요하죠. 인식 가능함,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인식 가능함. 그럼 여기는 인식이 불가능한 이런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형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얘는 눈에 보이는 조형물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아폴로인 것을 꿈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의 꿈은 현실의 어려움을 버티고 살아가고자 할 때 생겨나는 마음의 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술가가 꿈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세계를 지향하는 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그에 따르면 아폴론적인 예술 충독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는 조형예술인 조각이나 회화를 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왜 꿈이라는 개념이 나올까? 당연히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하지만 뭐야? 얘네들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원동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꿈이라는 존재라는 거지. 현실은 이상적일까? 아니야, 이상적이지 않아요. 나는 돈이 많고 싶고 멋진 자동차가 있고 싶고 멋진 집이 있고 싶고 하지만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뭐가 가능해?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을 할까 안 할까?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보다 좋은 게 좋다라는 걸 꿈을 꾸지 않으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상 세계로서의 완전한 세계로서의 추구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 이런 예술적인 작품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야? 이상적인 세계로 가기 위함이고 그 이상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예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술을 실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버틸 때 나타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은 기본적으로 시궁창이거든요. 그래서 조형 예술이 눈에 보이는 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조각이라든지 회화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미술품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자, 니은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은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 안에서 무매개적으로 솟구치며 어떤 형태나 경계를 만들지 않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 키워드 나오죠? 무질서. 형태 있어요?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형태 경계 없고요. 형태 경계 없고요. 개별화가 아니라 뭐예요? 동일화, 단일화, 일체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일체화겠죠. 일체화.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도치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얘는 뭐예요? 도치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도치는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개체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에 의해 인간은 세계의 근원적 모습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도치는 개별화의 원리를 붕괴시킵니다. 그에 따르면 비조형적 예술인 음악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조형물이 아니라 비조형물, 즉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로서 뭘 던져주고 있다? 음악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 소리라는 것들은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막 음표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느끼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 꿈을 이제 실현시키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면 얘는 뭐예요? 그 이상적인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다. 이런 이미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두 충동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도 주목해 아폴로적인 것이 없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성립될 수 없고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없이는 아폴로인 걸친 것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서로가 전제 조건이 되는 상호작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있어야 얘가 있고요. 얘가 있어야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어떻게 내겠습니까? 얘가 있으면 얘가 되는데 얘가 없으면 얘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겠죠. 그죠? 세 번째. 그래서 여기서 대칭 문제 하나 나올 거고요.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아폴론적인 것에 비해서 영원하고 근원적인 예술의 힘을 발휘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기는 한데 이 아폴론적인 것보다 뭐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훨씬 더 뭐다? 근원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정신과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그는 음향의 비조형적인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또 나오죠. 음악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음악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조형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얘가 좋아온 이유가 뭐야? 조형물. 즉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그거를 유식한 단어로 비조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형태가 있다 없다. 형상화를 의도하지 않는 비조형적은 결과적으로 시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 시각적으로 얽매이지 않는다. 이 이미지. 그가 중시한 음악의 미학적 가치는 이를 바탕으로 출발합니다. 그는 음악이 그 자체로 내적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아까 전에 우리 논리에서 뭐였어요? 인식함을 통해서 타자가 필요한가? 스스로 되는가가 되게 중요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조각이나 회화 같은 경우는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미학이 만들어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야? 그냥 소리만 쳐도 그 상황에서 예술성이 부여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의 이미지인 거거든요. 특히나 이런 내부의 이미지가 만들어내면 반드시 어떻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미지의 자체로 내적 구조와 논리, 즉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주세요. 이 음악 안에 내적 구조, 뭐야? 원리가 있다라는 이미지를 반드시 만들어주셔야 돼요. 왜? 어떤 문제가 나오니까 밖에서 영향을 미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요. 내적, 스스로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는 음악의 내적 구조와 논리는 다양한 음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음의 관계에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음 사이에 있는 차이에 갖는 관계를 역동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역동성을 현실 사계에서의 삶의 의지로서의 의지인 생명력이 발현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음의 여기서 뭐가 나오고요? 이 역동성이 나오고요. 우리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지. 이 사람은 노래를 들으면서 이 음과 이 음의 차이점, 이 띵, 뻥, 이 소리에 이 차이가 아름답다라고 느낀 거고, 이게 뭘 만들어? 쟤는 가만히 있잖아. 얘는 역동성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음악을 만드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지, 삶의 의지로서의 의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려워. 이러한 음악에 비해 회화는 예술적 근본의 충동의 또 다른 한편이라고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이고 개별적이면서 조형성을 갖는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미학적 가치를 많이 부여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거 낄 때 뭘 조심해야 돼요? 공통점, 차이점 보시는 거예요. 얘도 미학이고 얘도 미학이에요.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해요. 하지만 얘가 더 중요하다라는 뉘앙스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가 보기에 회화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형성이 선과 윤곽, 색채와 배열 등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회화의 특징들은 대상의 표면적인 속성만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대상의 근원적인 속성을 나타내기는 부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 또 나오죠. 얘는 표면적으로만 볼 수 있고요. 시각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근원 혹은 그 내면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네 번째. 니체는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예술 충동의 대립적 속성이 서로 보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잘 따라와야 돼. 얘가 조금 덜하고 얘가 메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야? 둘 다 필요하다는 거지. 서로 보완돼야 돼. 이게 좋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적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완된 게 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극문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겁니다. 이 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술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조형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연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인간도 있는 거예요. 예술 속에. 그래서 연극 무대에 엄청나게 힘을 많이 쏟았고, 예술이 왜 중요한지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폴론적 예술 충동은 개별화의 원리에 충실하여 개체 세계, 즉 인간 개인의 삶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아폴론적 예술 충동에 의한 꿈의 세계를 통해 아름다운 환상을 경험함으로써 인간 개인의 삶에서 겪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죠.
아폴론적 예술 충동을 통한 척도와 비율의 존재, 즉 조형적인 힘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뭐예요? 현실이 존나 부정해요. 하지만 이거를 아름다운 조형물들, 아름다운 형상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똑같은 말들입니다. 반면에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은 개별화의 원리를 파괴함으로써 인간과 개인의 삶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별화의 원리가 깨질 때에는 인간은 공포감과 황홀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두 가지 예술 충동을 변증법적으로 합쳐진 예술 장르를 비극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자, 이 틀이 그대로 가고 있죠. 우리 아폴론 아저씨가, 우리 디오니소스 아저씨가 이제 등장하는데, 얘는 무슨 힘이에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 현실의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도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의 정형성 속에서 그냥 힘들지만 속이는 거야. 아, 살아갈 만하다. 아,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얘는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뭘 못했어? 아니, 영상 꼭 들어. 오늘 올려줄게.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인문예술 10번 하고 있어요. 인문예술 10번. 중요해. 진짜 중요해.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비문학 두 번째 지문 보시면 됩니다. 비문학에서 이 현실을 극복했던 이 틀을, 이 만들었던 이 틀을 뭐 하는 거야? 깨부시는 거야. 얘를 깨부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 뭘 볼 수 있는 거야?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거야. 이상. 그래서 틀을 만들고 뭐해? 부시는 거야. 그때 우리는 뭘 느끼는 거야?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부심으로써. 그런 거거든요. 아니 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진대? 비극이 만들어진대. 그러면서 무슨 키워드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정, 반, 합의 원리가 등장하고 요번 수능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달라졌던 부분들이죠. 이거 제가 설명할 때 항상 계란을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란이 있어요. 달걀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의 존재는요, 안을 보호하는 역할이고 껍질이 있어야만 뭐예요? 얘는 계란이라고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얘가 그 다음 넥스트 레벨,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뿅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서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얘는 껍질이 있다가 본질인데 부서짐이라는 없음이 나와야 뭐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정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반이라고 하는 거고 합쳐져야 뭐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 시련, 장애물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얘와 얘가 합쳐져야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사고만 좀 이해하시면 얘가 이제 뭐예요? 희극이 되는 거죠. 비극. 예술. 비극. 그래서 그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비극에서 이것도 나누는 거 잘해야겠죠? 비극에서 배우가 느끼는 디오니소스적 경험은 끊어와. 그래서 여기는 누가 와? 여기는 배우가 느껴요. 배우가 햄릿이 되는 거야. 배우가 이영애 자체가 되는 거지. 살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체화예요. 그 예술과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 디오니스적인 예술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폴론적 환상인 객관화된 장면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배우가 뭐 했어? 디오니스전에서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연기 자체는 뭐예요? 틀이 만들어지고 시각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 연출, 이 무대는 이 관객들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객관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관객은
배우의 모습을 자신과 뭐가 됩니까?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해서 동일시죠. 그럼 얘는 어디로 들어가게?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동일시니까. 그죠? 근데 물론 이쪽이에요. 정, 반, 합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에 따르면 비극은 두 대립적 예술의 충돌이 통일된 상태, 즉 디오니소스적 도치가 만해서 아폴론적 형상이 표현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다음 예술의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니체의 예술과 형이상학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는 인간이 아폴론적인 것으로만 살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으로만 살아갈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아폴론적인 질서에 따른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신해도 어느 순간 디오니소스적인 무질서에 따른 욕망 가득한 삶과 부딪히기 마련이고요. 이러한 예술과 형이사학항은 니체의 중후기 미학에서는 더 이상 전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괴롭히시죠? 지금 얘는 뭐예요? 니체의 초기였던 거예요. 니체의 초기. 얘가 초기였어, 초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지막은 뭐랑 이제 잡힙니까? 이제 중기와 후기로 잡히는 거겠죠. 그럼 이 사고가 어떻게 변했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를 잡으시는 게 맞겠지. 삶을 예술로 설명하는 예술과 형이사학에서 예술은 삶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수단이 되는데, 즉 얘의 이미지는 뭐예요? 예술을 해야만,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정당화가 되는 거야. 얘가 뭐예요? 전제 조건. 얘가 목적 결과예요. 요게 초기예요. 요게. 그러니까 예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미학에서는 달리 그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정당성을 지니고 있어서 더 이상의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을 어떤 수단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삶과 유리된 예술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고 그 예술 그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예술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삶의 본질은 뭐다? 예술이라는 거 본질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초기에는 예술을 해야만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럼 하지 않으면 그건 삶이 아닌 거야. 하지만 후기에서는 뭐예요? 예술과 삶은 하나인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근데 그게 나의 삶과 이 예술이 상관이 없어져. 그럼 얘는 예술이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르면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나. 이렇게. 그래서 얘는 찢어져 있는 거고, 얘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정반합이거든요. 예술 정, 예술 없는 삶, 삶 반, 합쳐지면 합. 이런 사고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 정반합의 사고가 되게 중요해요. 철학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분필, 여러분들이 묶고 있는 머리끈, 그 다음에 종이, 이런 것들도 이 기술적 발전이 전부 다 뭐게요? 기본이 있고 뭔가를 바꿨을 때 그 다음 넥스트별로 넘어가는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있는 거고요. 지금이 정의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반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합쳐지면 그 다음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 인간 세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철학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수능에서도 나왔었던 사고방식이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해보죠. 문제 풀어봅시다. 지금 풀어볼게요. 풀 수 있나? 아씨, 안 되겠는데? 풀고, 아씨. 첨삭 때 볼게요. 풀어서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문화로 가보죠.